특별히 토요일에 우리 학생들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전문 학생들은 데이트도 해야 될 테고 갈 때도 많을 텐데 배우기 위해서 자리 같이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멀리서 오신 우리 그 김영호 의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저희들 해오던 거 있죠. 워밍업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영 교수님께 그 노래를 좀 청했습니다. 이화영 교수님 준비하신 곡이 두 곡을 준비를 하셨는데 김규환 선생님이 만드신 님이 오시는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커티스가 작곡한 물망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는 제가 물어봤더니 이 계절에 맞는 갈대숲을 노래하고 님을 기다리고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반주를 맡아준 분은 우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강경신 군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만화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문 되시는 정순 목사님 모시고 51번째 특강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람이 좀 불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주의 생각이 어떤갑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낙엽이 제대로 떨어지기도 전에 이제 매화 망우리가 맺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같은 주제가 내일을 기다리는 또 내일을 준비하는 꽃 망우리를 생각하면서 듣게 됩니다.
특강을 맡아주실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이신데, 제가 의장님께 처음 인사드린 것은 한두 달 전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 김중순 운영위원장하고 터키 대사관 행사 때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런저런 말씀 주시다가 술탄과 황교 언급을 하셨고, 나중에 또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국회의장을 역임하신 나라의 큰 정치적인 어른이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는 이거 정말 역사학자이시기도 하고, 단순한 역사학자이실 뿐만 아니고 이제 소설처럼 다큐멘터리를 쓰신 많은 분들 책을 구입하셨으니까 읽어보셨으면 믿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그런 서술 방식을 택하셔서 상세한 역사적 사실을 엮어놓으신 그런 책자라서 대단하신 좀 작가시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또 얼마 전 저희들 학교에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우리 김중순 운영위원장이 연구원장으로 앞으로 수고하시게 될 건데, 그때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냥 포괄적인, 이런 원래 정치외교학 전공이시고 언론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이 실크로드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논문 발표를 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참 아주 특이한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중에 또 더 놀랐습니다. 사실 2, 3일 전부터 중국 가 계시다가 어제 저녁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하셨는데, 중국 가신 이유는 제1회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가셨어요. 인터넷? 중국에서 이를 모신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정생활 20년 가운데 마지막 10년을 국회의 정보통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쭉 일하셨고, 또 한국의 인터넷 선도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이유로 모셔가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과학자십니다. 10년 이상 정보통신관계 전문인 다 되셨죠. 그래서 다음엔 또 뭐로 나타나실까 조마조마합니다. 또 무슨 무용수로 나타나실까, 아니면 피아니스트로 나타나실까 하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어른이시고 이런 분 모시고 오늘 특강을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고단하실 텐데 먼 길 이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술탄과 황제는 안내 카드에다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4년 넘게 기초 작업을 다 하시고 여러 수백 권의 책을 다 부르시면서 수십 명의 학자들 만나시고 집필에만 5개월 정말 정성을 쏟으신 그런 책. 그 전에도 책을 4권이나 쓰셨고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이신데, 같이 오신 분은 의장님께서 그런 활동하실 때 아마 제일 고생하셨을 겁니다. 의장님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서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사모님 먼저 좀 일어나셔서 저희를 인사 받으시래요. 의장님보다 더 큰 박수로 와주십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우리 이화영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나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소리를 오늘도 그러셨네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모시도록 하죠. 예. 고생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또 부부를 위해서 총장님께서 이 대학에 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으로 직접 안내를 해주셔서 억새풀 갈대 향기에 잠시 취했다가 정신이 지금 조금 차려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하영 교수님, 제 얘기 듣는 것보다는 교수님 그냥 수학 듣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오늘 이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토요일 날 오후에 더구나 11월 오후 늦은 하순에 여러분 하실 일 많을 텐데 제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꽤 멀던데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날 1시간 가까이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걸리는 곳인데도 다들 많이 오셨습니다. 사실 총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어제 밤늦게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뱅뱅한데 중국에서 세계 제1회 인터넷 대회를 연다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어제 밤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귀국 보고 겸해서 세계 인터넷 이 경향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됐죠. 그 뉴욕 증시에 올리자마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돈 금액이 삼성 전체의 2배든가요. 하루아침에 마윈, 쨍마라고 되는데 인터넷 대회에서 그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해서 부총리 또 우리 지금 정보통신부 장관 다 나와서 하는데 가장 인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 중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타나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아주 대중적인 데인데 출신 성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이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꿈을 상징하는 단 한 번도 이 요즘 스펙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스펙이라고는 없는 사람 태어나서부터 자기 말하면 4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것부터 해서 삼류대학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그 관광 가이드 하면서 이런 인생 살은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일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인터넷 혜성같이 나타나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사람과 제가 전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보자 하니까 이 양반도 좋다 해서 즉석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둘이서 넥타이 풀고 옆에 놓인 것은 그냥 물 한 잔, 중국 차 한 잔, 술도 한 잔, 세계 최고의 부자 앞에서 술 한 잔 못 받아먹고 차만 마시면서 1시간 20분 토닥 걸렸다 그래 무슨 얘기를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통역입니다. 보이는 여성은.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여러분 제가 나눴을 것 같습니까? 1시간 전 동안 비즈니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인생, 문화, 철학, 역사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내일 또 이 사람 발표도 있고 해서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나이는 사뭇 저보다는 젊지만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나름대로의 확고한 자기 철학, 자기 인생관, 자기 신념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고생했던 것이 자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고생했던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 특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인민이라 그러죠. 국민지향적, 서민지향적, 대중지향적 그런 앞으로 한국과도 그런 식으로 한국의 젊은이, 한국의 중소기업 어떤 진출의 기회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중국 진출의 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얼굴이 어디 보입니까? 저 뒤에 있는 분? 이분이 지금 현재의 중국 총리입니다. 그 세계 인터넷 대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또 극히 일부만 또 초청을 해가지고 이 항주 그 호수가 있는 그 아름다운 그 항주 절강성의 주도죠. 그 항주에 저희가 열린 곳에서 항주까지 가는 데는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우리는 또 그냥 나스톱으로 버스 세대 우리를 태워가지고 1시간 만에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이 총리 주제로 2시간 동안 또 인터넷의 세계적인 동행관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만났던 쨍마 마윈이 여기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의 현직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총리. 이렇게 이 두 사람만 중국 측에서 공짜 비행기 태워주고 와요. 다른 사람 다 자기 돈 내고 와서. 그래서 국회의장 마치고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고 아주 최고급 벤저를 타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는 항주라는 큰 도시인데 세계 인터넷 대회가 열리는 도시는 우전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오진입니다. 까마귀 오자 쓰는 진 세금변에 그 진해라고 하는 진짜 오진인데 중국에는 보통 인구 얼마냐 물어보면 7, 800만 인구 도시 인구 가지고는 그냥 명함도 못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전이라는 오진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6만, 7만 하도 작아서 얼마인지도 몰라요. 한 6, 7만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 도시에서 세계 인터넷 대회를 그런데 바로 그곳이 이 쨍마 마윈의 출생지고 중국의 베니스라는 도시고 더더구나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7,000년 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도시에서 가장 최첨단을 다루고 그것도 세계대회를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 연구 개최를 하겠다 아주 선언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꿈이 또 좀 심하게 말하면 간덩어리가 부을 대로 부은 이런 나는 이 우전이라는 이 조그마한 우리도 한 6, 7만밖에 안 되던 작은 도시인데 여기서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이건 아주 가리배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리고 통 크게 그리고 삼성의 사장들이 4명이 왔었어요. 또 기타 우리나라에 한 회사에서는 참석을 다 했는데 다들 얘기가 급히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왔다. 안 오면 되는데 왜 왔냐? 네 돈 들여가면서. 중국에서 한다니까 다 오는 거예요. 중국의 힘이 지금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발표를 하라고 해서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폐막식 뭐라고 합니까? 총평하는 클로징 아드레스를 제목 해달라 해서 이거 참 총평을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준비했던 것 가지고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전국에 생중계 되니까 시간을 자르라 해가지고 준비했던 오고 반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전국에 생중계를 막 이렇게 자체를 하는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비중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한국이 IT 강국 총장님께서 저를 아주 여러 가지 극찬을 해주시고 격찬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때는 일어선 게 IT 때문에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단단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 지금 이 일어나는 중국말은 중국 국익이라 그러죠. 중국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또 협력하고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것을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아주 전략적인 사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분 얘기 지금부터 네. 그리고 인터넷 관계 제가 힘들게 페이퍼 써난 거는 그 현장에서는 영어로 했는데 국문으로 해난 거 혹시 필요하면 제가 우리 김중선 교수님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탄과 확렬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이 잘 팔리게 된 거는 요 빨간 도장 보이죠? 빨간 색깔. 이것 때문에 제가 책이 잘 팔렸습니다. 지금은 금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해마다 여름철에 CEO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 인문학서적 7권을 발표를 하면서 제 책을 첫무리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 잘 안 나가겠습니까? 잘 나가겠습니까? 그 덕분에 저는 왜 제 책이 선정됐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몰라요. 선정 이유를 자기들은 다 싣고 있거는 공식적으로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쳐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점에 이렇게 런칭되는 책이 57,000권이라 그러는가 54,000권 한국 책이 그 중에 7권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 덕분에 책이 잘 팔려가지고 꽤 인쇄라 그러죠. 저 책 내면은 저자한테 떨어지는 거 그게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좀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늘 이 주어진 1시간 안에는 제가 책 내용을 설명드릴 도저히 적어서는 제 책에 대해서 다른 분이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저자 입장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이 책과 관련되는 에피소드라든지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만 일부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하는 일인 만큼 제가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만 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람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관련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는 얼핏 기억이 날 겁니다.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을 당했다. 또는 비잔틴 제국의 최후가 언제였다. 하는 게 아마 세계사의 한 줄 정도. 선생님은 물론 말씀 안 하고 어디 부록란에 한 줄 정도 그런 겁니다. 그것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얼핏 왜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적인 실체가 무너졌는데 왜 언급이 없을까? 한순간 이런 생각만 하고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터키에 가서 배를 끌고 산으로 가서 그리고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킨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미친 듯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스티븐 런치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다행히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유이의 책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많이 했든지 제가 그냥 훅 빠졌어요. 그 줄을 꺼가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다 공직의 업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특히 국회의장직이라는 건 정신없이 바쁜데 그렇게 사무실에서 한 2, 3분 보다가 또 손님 만나고 나는데 다시 한 5분 보다가 하고 또 집에 들고 가서 조금 보다가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몇 달을 책 한 권을 몇 달 동안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비서가 이거 반납할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서 제가 이게 국회 도서관 책이라는 걸 그때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라고 책을 주고 생각하니까요. 이 도서관 책이라는 제가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밑줄을 쫙쫙 꺼가면서 나이가 드니까 그냥 읽으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줄을 꺼가면서 읽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줄만 끄는 게 아니고 막 옆에다가 뭐라고 써가면서 또 어떤 거는 빨간 줄 그었다가 별표도 했다가 노란 줄도 그어놓고 막 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도서관에 반납을 했을 경우에 우선 도서관 직원부터 또 누군가가 열람을 하면은 이 책을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노고 제 욕을 태박을 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걸 제가 다시 불렀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어차피 이건 무슨 진본도 원본도 아니고 서점에서 나온 책이니까 내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가지고 새 책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환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또 비서가 뛰어와서 얘기가 서점에서 이미 절판돼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책이 확 옛날 책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정말 도서관에 주기가 민망해서 부끄러웠어요. 그냥 항치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출판사에다가 내가 몇 권을 사면 제본을 찍겠느냐? 그럼 내가 다 사겠다. 왜냐면 책 좀 나눠주려고 이 책이 좋아서. 그랬죠. 그랬더니 출판사에서는 또 뭐 국회에서 뭐 이러니까 한 200권 정도만 사주도 뭐 제본을 찍겠다고 재판을 찍겠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400권을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제 판공비 털어가지고 책 400권 사가지고 그 판공비는 사실 400권 사고 남을 정도의 판공비였지만 말이죠. 오는 사람마다 제가 줬어요. 기자들한테 특히 해주면서 이 책 좋으니 읽어보라고. 그런데 기자들이 책을 다 받고 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밥을 한번 사면서. 야, 그 돈 주고 산 건데 책을 받았으면 한마디는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책 너무너무 재미없었디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5페이지도 못 봤습니다. 1페이지도 못 봤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책은 150페이지 이후부터 읽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런데 한번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항상 이 스티븐 런치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 책을 쓰려면 재밌게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일부러 이름을 안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그 이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참 후에. 이번에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번역도 잘했어요. 그러나 책의 내용은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책을 발견했을 쯤 때는 제가 관련 서적을 한 200권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보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읽은 책도 아니고 책을 썼구나.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책을 쓸 적에 이런 식으로는 책을 안 써야 되겠다. 제가 너무 혹평을 해서 일부러 이 사람 이름 뺐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름 별명이 너무나 유명한 일본 작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머리에 두고 집필을 했다. 하나는 이 책보다는 재밌게, 충실하되 재밌게, 하나는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제대로 좀 책을 쓰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5개월 동안 썼다 그러는데 사실 뭐 그 5개월이라는 얘기는 집사람도 지금 와 있습니다만 참 마누라한테 구박 많이 받아가면서 쓴 5개월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5개월 동안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10시간 이하로 책상 위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 그 외에는,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그 잠깐 시간 외에는 그냥 여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나름대로 재주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몸이 고생을 했죠. 그리고 또 교정 본다고 또 한 2달 동안 꼼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고 책이 탁 나왔을 적에 기자가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책이 재미가 없거나 한 오류가 한 개라도 있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래 참 큰 소리 땅땅 쳤죠. 그랬더니 기자가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고 그래.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모든 거 다 해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팍팍 쳤는데 제 첫 번째 일쇄라 그러죠. 일쇄가 나오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아이고 누가 이거 지적하면 어떡하나 하는 게 몇 개나 오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1세 나오자마자 1세 나갔기 때문에 2세를 또 찍기 직전에 또 바로 또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고치기를 22세가 그러니까 20 세컨 그 리에디션을 할 때까지 한 번도 책을 안 고친 적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독자들이나 전문가로부터 틀렸다고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뭘 고쳤는지는 저만 알죠. 엄청 제가 떠도 고치고 22세 이후에는 이제 그대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38세까지 나갔으니까 돈 좀 벌었다고 해도 되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주시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책을 2권만 좀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아주 제 얘기를 아주 귀담아 잘 들으신 분 2분한테 제가 책을 좀 기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뭐 인터넷 주문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도 있지만 그 인터넷 책을 100권을 주문해도 저자 사인본은 여러분 못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2분한테 제가 저자 사인본으로, 그것도 작년까지는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의 저자 사인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인가요? 기다만 들어가지고 그 행운을 차지하기 아주 쉬워요. 내년 봄에는 또 감사하게도 터키어판이 지금 나올 예정인데 열심히 터키 그 번역자 2분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터키는 얘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킨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는 지금은 시세가 뭐 이래가지고 그 아나톨리아 반도 거기에 지금 그것도 우리 지금 남북한의 한 3배가 넘는 그런 면적이 있지만은 그 오스만 투르크는 발칸 반도의 전체 중동이라는 이 사우디 쪽에 있는 이 반도 전체,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체,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가장 큰 제국이었고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존심 덩어리, 그 나라가 자기의 그 나라의 역사를 먼 이국인이 와서 다룬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다가 책을 이래저래 뜯어보고는 한번 출판해 볼 만하다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 봄에는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밝혀진 나와 있는 지도 중에서는 콘스탄티노플에 관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무슨 1422년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422년에 제작된 지도라는 뜻이고, 다만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해가지고 그날부로 이스탄불이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기 가장 직전 지도다 그렇습니다. 제 오늘의 sab타이틀은 배를 끌고 산으로 간 사나이 얘기입니다. 배를 끌고 왜 산으로 갔나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무하마드가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한 면이 육지고 3면이 바다로 된 도시의 얘기를 들어봤는가. 그 도시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천국의 그 좌석에 결코 앉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이제 하디스라는 자기들이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찾아보니까 한 면이 육지고 세 면이 바다인 곳은 공교롭게도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이래 자기들은 콘스탄티노플 망할 때가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저쪽 이태리에 있는 로마는 끝났고 자기들이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계의 중심이고 기독교 문화의 중심, 문명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서서히 쇠락을 하니까 오만 때만 사람들이 이거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북에서는 러시아부터 남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아랍까지 엄청난 전쟁을 당하고 국토는 해갈수록 쪼그라듭니다. 1123년 동안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긴 1123년 동안 지탱됐으니까 한 제국의 수도로서 1123년 있었 유일한 곳이고 망하자마자 바로 이스탄불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또 수도가 되었으니까 1600년간 양 제국의 수도가 된 또 유일한 제국이고 동시에 지리적으로는 한 도시 안에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바다입니다. 이게 유명한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시작 부분이요 아시아의 끝쪽이 되는 이 도시입니다. 제가 이스탄불에 이스탄불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냥 유럽과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는 곳이 세계 유일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콘스탄티노플을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성벽 중심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시피 이쪽은 성벽이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겹이죠? 두 겹이죠?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성벽이 한 겹입니다. 바다 쪽은 성벽이 하나입니다. 당시에 1453년 당시까지의 해군의 기술로서는 바다에서는 대포를 쏠 수가 없습니다. 대포의 성능도 떨어졌지만은 잘못 쏘다가는 배가 뒤집어지죠, 반동으로. 그래서 해군은 바다에 배끼리 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륙작전밖에 못합니다. 그럼 상륙작전을 하는데 상륙을 못하게 바다에 바로 앞에다가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상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모아놓고 대신에 여기 무슨 까만 글자 보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주로 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가 드나드는 것이 항구죠. 배가 나가는 것도 항구지만 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항구입니다. 그래서 항구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 수륙 양면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런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됩니다. 여기를 뭘로 막았을까요? 쇠사슬로. 우리 김 변호사님 이제 보이네요. 우리 바쁘신데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쇠사슬로 이걸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판이 이 육중한 이 성벽을 뚫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이제 이 성벽이 이게 두 개인데 삼중 성벽이라고 그럽니다. 왜? 여기 간단히 표현해 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자 여러분도 아시죠? 해자 물 가지고 이렇게 저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영웅 메하메드 2세라는 사람은 아주 신철규모를 하게 돼요. 여기를 몇 번 이
쇠사슬 방책을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병력으로 이거 막는 데는 아주 노하우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메어메드 2세가 어떻게 합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식으로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배를 끌고 산으로 갈 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이 이 기둥 두 개 세워놓은 게 이 지명입니다. 원형 기둥 두 개라는 게 지명입니다. 칩데스프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자기들의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 총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끌고 이렇게 넘어가는 희대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들어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한마디로 엉망진창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역발상에 배를 끌고 산으로 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안 나오네요? 소리 좀 나올 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뭐 끌고 갑니다. 이게 뒤에 잘 보이죠, 그림은? 이건 저 터키에서 제작한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3시간짜리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서 일부를 제가 그 제작사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소리가 안 나서. 이제 이 언덕에 올라와서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 보면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그림을 보면 확실히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배를 끌고 산으로 가는 이런 이 전대무문에 이 사람이 물론 술탄 메아메드 2세입니다. 술탄은 뭘까요? 저 우리 학생 여러분 술탄? 술탄이 뭐죠? 술탄 마시는 거. 가 아니고 이슬람권의 통치자를 술탄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를 끌고 간다는 이런 역발상.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특히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이디어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이디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 사진을 보셨죠? 배라는 놈이 이게 육지에 다니라고 만드는 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이박지요. 나무 판때기 까지요. 그 다음에 막 칠하죠. 무슨 칠일까요? 기름칠, 마찰을 지게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다가 막 다리 잘라지는 거 있죠? 줄도 끊어지는 거 봤죠? 본래 이것은 낮에 있었는데 이건 뭐 영화 제작상 밤으로 했을 뿐이고
끌고 가는 사람은 무슨 이 폐잔병처럼 어떻게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 정규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들은 것이고, 이것은 리더십이 없이는, 그리고 투철한 리더십 그것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이 사람이 해냈다는 것이죠. 이건 뭘까요? 이건 다 아시겠죠? 그 항구를 막았던 쇠사슬입니다. 그게 한 600m, 700m 본래는 됐는데 이 천덕꾸러기로 벌어져 있다가 최근에서야 배 끌고 산에 갔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190m 남은 데 있는 거를 막 4개 박물관에다가 분산 배치해가지고 VIP 손님이 왔다 하면 꼭 모시고 가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것이 그 유명한 쇠사슬입니다. 저거 또 그런데 이게 뭘까요? 이 나무 쇠사슬만 깔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무를 박아가지고 뜨게 만들었죠. 배 못 지나가게. 나무는 그렇게 560년 된 나무 아니고요. 최근 나무들입니다. 상당히 좀 그럴듯하죠. 제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이 찍은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몇 번 갔을 때는 그저 이 팩트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여성 그 사람 책 보고 난 뒤는 이 사람이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하면 뭐 기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 친구 사진 작가하고 같이 가서 비행기 값은 네가 대라, 호텔은 내가 공짜로 지어줄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한 방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몇 개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책을 쓰려고 하면서 무척 고심했던 것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솔직히 뭐 할 것 다 해본 놈이 할 일 없어서 책 썼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고, 책을 쓰려고 그런 데는 제가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학입니다. 어학. 이거 하려면은요, 그리스어는 기본입니다. 히라고. 라틴어는 기본이에요. 헝가리어 알아야 돼요. 헝가리 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만 트루프, 오스만은 전혀 모릅니다. 네? 이태리어까지 하면 더 좋은데 이태리어도 모르죠. 어학은 아주 잼병이에요. 그래서 책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건 터키에 있는 유수한 유력한 교수들을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다 만났습니다.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제가 대담을 했더니 다시는 저 꼴도 보기 싫다고 안 만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에 메일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냥 구두발도 안 신고 그냥 떼어와서 저를 맞이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했는데, 그 인터뷰 덕에 많은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560년 전에 살아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싱싱한 2다리 가지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 성벽을 제가 한 토탈 한 30번은 방문했어요. 이 성벽만. 아시겠지만 이스탄불 전체가 세계 역사 문화 지역입니다. 1500년 된 이 성벽에 이스탄불에 1년에 관광객이 4천 몇백만이 온다는데요. 제가 이게 한 30번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체류하는 시간이 짧을 때가 2시간, 보통 평균 한 6시간에서 7시간 그냥 이 성벽에 있을 때가 보통이었는데, 그 4천만이 넘는 관광객 중에서 제가 30번을 갔는데 관광객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오직 저 혼자 했어요. 우리 팀만. 볼 게 너무 많은 도시니까. 대신에 제가 성이 3중 성벽이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하면은 여기서 모든 걸 이제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약점을 제가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책이라는 것은 한정되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 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소재들이 많아서 제가 QR코드로 해서 한 360컷의 사진, 그림, 지도를 따로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이 보조 자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문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QR코드는 자기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QR코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따로 또 한 권의 그 책이 되는 것이니까 제 책은 아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무슨 연설문이라든지 긴 장문의 것들을 QR코드에다가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50여일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성이 이번 전쟁뿐만 아니고 수많은 전쟁에 견뎌내는 것은 이 성이 5세기 초에 만든, 그러니까 400년대에 만든 이 성이 지금도 성이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을 시간에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때 만든 성입니다. 이 해자가 평균 폭이 20m, 깊이가 10m입니다. 이 해자를 건너면은 다시 이게 외성벽이 나오고 외성탑이 나오고 이걸 돌파하고 나면 다시 내성벽과 내성탑이 나옵니다. 이 그림 하나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외성탑은 팔각형 모양, 육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이 있는 거고 이 외성탑 이쪽은 사각형과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성벽의 높이 이게 집안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이쪽에서 쳐들어왔을 적에 여기서 바로 쏠 수 있고 요 외성탑과 내성탑은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 공격군을 소수의 수비병력으로 집중적으로 퇴치시킬 수 있도록 당시는 전쟁 속에서 해가지고 전쟁 속에서 날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총력을 당시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이 성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성벽을 제가 수십 번 다니다가 우리나라 와 있는 성벽을 보면요, 참 대한민국은 평화민족이었구나. 우리 성벽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은 것이 몇 군데 안 되죠. 네. 이런 성벽들은 이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원된 모습입니다. 복원된 삼중 성벽의 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 성벽 복원을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측면 모습입니다. 옆에서 봤을 적에 이런 성벽입니다. 전봇대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수의 병력으로 수만 명이 들어와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메헤메드 2세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똑같은 전법을 하다가는 자기 아버지도 성공하지 못했죠. 아버지가 와서 또 실패했거든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 실패했거든요. 무함마드는 개신은 했겠다. 이걸 먹어야 된다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배를 끌고 산을 넘어가지고 항구를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전열을 흐트러 놨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 21살짜리예요. 김정은이보다도 사무들이. 이 사람이 두 번째 방법이 뭔가요? 이 성벽을 뚫기 위해서. 성벽 하나 일당백이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첨단 무기입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같은 이런 무기를, 첨단 무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첨단 무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공한 대포입니다. 이 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포에 이제 나옵니다. 대포 끝자락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대포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가장됐겠습니다만은 엄청난 대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끝은 안 보여주죠? 대포 끝자락을.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이 이제 저 메헤메드고 이렇게 금은 황소가 끌고 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쏘아냅니다. 이거는 그 보여줬던 그 대포 아닙니다. 요겁니다. 이게 이제 왕대포가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삼중 성벽을 때립니다. 이 대포가 터지니까 도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땅바닥에다 주저앉으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기도하고 했던 그런 건데, 이게 왜 우르반의 대표 무슨 말이냐? 우르반이라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헝가리 사람이 헝가리는 당시에는 가장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예. 이거는 남아있는 대포 중에서, 당시 썼던 남아있는 대포 중에서 제일 큰 건데, 요게 무게가 이게 400kg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지금 영화에 나왔던 그 큰 대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쟁 중에 파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질문인 거예요. 내가 황제였다면 기독교 국가의 기술자, 전문 기술자인 우르반이 와서 황제한테 두드립니다. 녹화를 합니다. 근데 황제는 자신이 없어요.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우르반은 메어메드한테, 오스만 투르크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메어메드가 들었습니다. 너 황제한테 얼마 받았느냐? 예,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메어메드가 적석에서 얘기합니다. 네 황제하고 약정한 월급의 3배를 주겠다. 그리고 요새 치면 R&D 자금이죠. 무한정 갖다 써라.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보셨겠습니다만 엄청난 양의, 뭐 청동, 뭐 유황, 녹그릇, 뭐 이렇게 엄청난 재료가 들어가고 화학무기 들어가는데 다 썼습니다. 황제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했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거들나는, 국민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황제 같으면 나는 대포를 만들 여력이 없어요. 우르반한테 줄 월급도 없어요. 또 우르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르반은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적진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기술자이죠. 내가 황제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고약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그때는 가리자고. 당시 560년 전에서. 이것은 뭘까요? 수비군도 성벽, 쇠사슬 말고 제3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의 불이다. 제 책에서는 그리스의 화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크 파이어. 영어로서는 그리크 파이어. 이건 러시아군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다 먹으려고, 러시아도 아까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다 먹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 콘스탄티노플, 이 비잔틴 제국에서 기습 화염병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군은 혼비백산합니다. 이것은 현대판 네이팜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서 쫙 날아갈 적에는 시끄럽게 날아가는데 물체에 부닥치는 순간에 불이 확 일어납니다. 물을 부으면 더 커지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어떤 역청이라든지 이쪽에 또 그게 많은, 이건 본래 서기 700년대에 시리아 사람이 처음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비장의 무기로 쫙 전수되어 오다가 마지막 1453년 이 5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발사되고 더 이상 이 지상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만, 그림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역사 얘기는 조금 해야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지워져 버리고 하나씩 이제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1년에 몇 건씩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스티븐 런치반 교수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세가 끝났다. 근세가 시작됐다. 언젠가는 기점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잔틴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중세 시대는 끝나고 근세로 이행되는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최근에 이제 다수 통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3가지에만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가 되겠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태리 지역 소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던 르네상스적인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성경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책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제들, 주교, 신부님 이런 분들만 성경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이 망하니까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 성경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이게 도매금으로 헐값으로 그냥 이게 무게를 이게 뭐죠?
건으로 달아가지고 그냥 이 팔리니까 유럽에서는 히랍어로 된 성경을 엄청나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성직자들, 지식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라틴어로만 될 줄 알았더니 히랍어로 되어 있다. 더구나 예수님 시대에 더 가까운 성경이 여기서 있었구나. 그럼 이걸 보자.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아드폰테스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깁니다. 그쭉 있는데 그게 간단히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의 정신이 되는 그런 뭐 용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성직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히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프랑스 성경, 각국으로 된 성경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1450 몇 년이 되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 금속 활자가 되니까 막 대중 보급이 막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워낙 귀했던 거 성화로만 대중들이 접하다가 이제 책으로 보게 돼요. 라틴어 성경 좀 잘못된 구절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천주교에서 시스티나 성당 짓는다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 많이 내면은 천당 갈 수 있다는 면세부도 팔고 하는 이상한 어떤 그게 나오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95개조 반박 문맥을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서양 문명의 엄청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차원과 수준이 아니죠. 서양 문명의 어떤 새로운 어떤 큰 충격을 주게 돼요. 그게 콘스탄티노플의 멸망을 라는 서양사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는 이 조그마한 단초가 이렇게 됐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자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지리상의 발기학교였습니다.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대항해 시대라 그러죠? 네? 지리상의 발견 본래 있었는데 유럽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들 발견한 것이 하는 책에서 대항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거대한 세력이 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무역 통행하기가 찜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발을 돌리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죠. 갈릴레오가 얘기했죠. 가자! 해서 가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게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 제도 상륙을 하고, 또 죽음은 무릅쓰고 바스코 다가마 같은 사람들이 다 인도에 항해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요,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세월호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났을 적에 가장 나쁜 상황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럽의 가장 1450년대 당시에 유럽의 가장 비극이 유럽을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 거기에 주저앉아서만 아마 유럽은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이 지금 세계를 떵떵거리는 게 불과 500년도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게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유럽이 가장 위기를 느꼈을 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갔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던 거죠.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뭐 잘못 누르는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어떤 이 변방사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유럽 정식 교과서에도 취급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기분 나빠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유럽이 이겼으면은 당연히 크게 취급을 했을 겁니다만 유럽이 졌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야만한테 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인이 옐로우한테 졌어요. 유럽이 아시아한테 졌어요. 기독교가 이슬람한테 당했어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문명의 정수가 야만한테 짓밟혔으니까 기분 나빠서 이걸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유럽 사람도 아니고 터키 사람도 아니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걸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만용을 부렸던 것이고 여기에 당연히 두 사람의 주인공 황제와 술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 책 에드윈 피어스와 알렉산더 반 밀리전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5개월 동안 안경알 도수를 3번 바꿨습니다. 이 책이 한 책은 19세기 말에 나오고 한 책은 20세기 초에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자판기가 없었죠.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영문 타자기로 이 쓴 책을 다시 이렇게 이게 리바이즈가 된 거라고 그럽니까? 이게 조그만하게 다시 한 바람에 본문까지는 읽을 수가 있는데 그 푸트노트 너무 깨알 같은 글씨들이 돼가지고 제가 좀 한편씩 됐는데 이분은 40년간 터키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분은 제가 성벽을 조사하는데 그냥 성벽할 때마다 이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터키 사람은 히라와 라틴의 전통의 성벽에 있는 모든 그 문양들을 하나하나 다 해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꼼짝없이 이 두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황제 그림은 제가 인터넷을 가보니까요 수없는 황제 그림, 황제 동상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황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건 그래도 실제 그림은 이거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죽을 때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황제답게 이 사람은 일생이 꾸준하게 1123년 된 제국의 마지막 황제답게 이 사람은 처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결혼도 2번밖에 못했어요. 황제는 몇 번 해야 되죠, 결혼을? 황제는 한 번 해야 되는데 왜 2번밖에라고 그랬냐면요. 결혼 생활이 합의 2년밖에 안 돼요. 2번 했는데도. 그리고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호레비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결혼 생활, 결혼하자마자 그것도 다 전쟁하고 관계되는데 어쨌든 신혼부부 황비도 아주 불우하게 인생을 마치고 당연히 자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꽃을 든 남자입니다. 자, 이슬람권에서는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슬람, 마호메드교는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꽃을 든 남자답게 그런 건데 또 파격적이에요. 그림도 많이 남기고 자기 초상화도 많이 남기는데 아까 제가 21살이라고 그랬죠? 21살 되면 보입니까? 아니죠? 죽기 전에 사진,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합니다. 자기의 목표는 뭔가요? 오스만 투르크 중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오스만 투르크 하나로 만든다 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자기 목표의 수단에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재적인 거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 미안합니다. 맨날 이 사람 하면서 이 그림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그림 전장입니다. 이쪽 보면은 이 성벽은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시꺼먼 연기가 있는데 이게 호연입니다. 대포에서 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대포 보이죠? 그리고 지금 황제가 지금 이제 지시를 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텐트를 가지고 50여일 가지고 하고 이 사람들은 터키 정규군들입니다. 터번을 쓰고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을까요? 삽으로 해자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자를 메꿔야 이 사람들이 성으로 공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해자 메꾸면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포약 장치를 해가지고 그 해자 맺힌 걸 걷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 또 매일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요 그림 보면 참 재밌죠. 이 젊은 분들 중에서 군대 가서 삽질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대 가 있는 3년에 그때 제가 한 달 모자라는 3년을 사병으로 근무했는데 총질한 것은 없고 삽질했던 기억만 나서 이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프랑스 국립장서고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어차피 뭐 다 못할 것 같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누가복음 4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죠? 그래서 참 외우기 쉽더라고요. 누가는 이건 이제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의 전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복음서를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가 이 그림을 보더니 이 그림과 함께 나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헌상을 또 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온 것이 서기 5세기였습니다. 누가가 직접 그린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이 그 콘스탄티노플 황비의 손에 들어와서 이 황비 이 그림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라. 호데게트리아 교회. 호데게트리아라는 이 그리스 말은 길을 인도하는 성모입니다. 성모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은 어디죠?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 호데게트리아 성당에 와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쪽, 특히 정교회 쪽으로 많이 되어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류의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류의 그림들.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비슷비슷한 그림이 많이 남아있는데 호데게트리아 성당에 있다가 성벽 가까이로 호데게트리아를 옮겨옵니다. 옮겨와서 이 군인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또는 지치고 힘들 때에 호데게트리아 앞에서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는 다시 자기가 맡아야 할 임무 초소 경계지로 들어갑니다. 5월 29일 날 이 그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벽 가장 가까이 있던 코라 교회에 놔뒀는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탄불 가시게 되면은 코라 교회, 지금 까리의 박물관이라는 곳 한번 들러보시면은 거기에 비잔틴 시대의 그림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성벽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었던 호데게트리아, 누가가 그렸다는 호데게트리아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비슷한 것들이 지금 이제 유럽 전체에 이렇게 성화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술탄은 이제 달리는 리더십이다. 제가 하는 것은 이 오스만 투르크는 본질적으로 중앙아시아 민족입니다. 투르크는 우리말로 뭐죠? 돌걸이죠? 돌걸입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터키를 갔을 적에 자기들은 저는 6.25 때 당신 도와줘서 고맙다. 월드컵 때 우리 손에 손잡하지 않냐 했더니 자기들은 거기가 플러스 우리 1300년 전부터 형제국가다. 뭐냐? 왜 그럴까요? 그때 영계소문 당시에 고구려와 돌걸이 동맹을 맺었다고. 공수동맹, 어디에 대해서? 당나라에 대해서. 당이 함께 쳐들어가자. 당이 쳐들어 함께 막자 하는 그걸 오르혼 비문에, 지금 몽골의 오르혼강 계곡의 오르혼 비문에 있어요. 요새 현대학자는 또 그런 뜻이 아니다는 주장도 또 있긴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터키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 돌걸, 투르크가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해서 여기까지 온 덕분에 이 해양 세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해양이 필요하니까 불가리아 선장 출신 해군 총사령관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해서 공격, 훈련을 시킨데도 불구하고 비잔틴 연합한테 내척한테 자기들 배 120척이 왕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메메드 이세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말을 모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호랭호랭하고 하는 그 장면인데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죠. 말은 또 우리 쪼랑말 같은 말이고 뭐 이상하지만은 푹 들어갑니다. 그림이 여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앞장서고 진두지휘하고 하는 이런 신상필벌 뭐 이런 스타일의 어떤 아주 철저한 리더십이죠. 과거 황제형 리더십인데 요 그림이 생각이 나서 이게 금년 초에
이쪽 북한의 지도자가 그걸 하는데 내가 이 동영상이 돼가지고 그걸 캡처해봐라 하는데 같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요까지 잠겨가지고 우리 수령님 떠나신다고 물속에 이 추운 날 이렇게 흔들고 자기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적시고 말이야 이런 리더십이 며칠 가겠는가? 이 sultan의 리더십하고 비교하면은 그래서 한번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죠? 이제 제가 현상금을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정정할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아까 코 큰 남자 봤죠? 꽃을 든 남자는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다. 왜냐? 천년 제국을 멸망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세계 제국을 할 그 기초를 놨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치로 존경을 받는 사람. 또 실제로 메흐메드 2세로 통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고 난 후에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가 발전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지도하고는 사뭇 다르죠. 자, 이 메달 그림 중에서 메흐메드 2세가 있습니다. 눈 빠른 젊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저것 들으면 됩니다. 손 제일 먼저 드신 분 여기 두 번째 제일 먼저 드시지만 두 번째로 제가 레이디 퍼스트 우리 젊은 여학생한테 이 학생한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몇 번째 제가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손부터 들었는데 요점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없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입니다. 왜 오스만 투르크니 하느냐 이 사람이 오스만입니다. 오스만, 오르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성계 조선에 대해서 이시조선 하듯이 오스만이 시온 투르크다 해서 오스만이 돌거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젊은 여성분 자, 손 들었어요. 그죠? 여기 요중에서 찾으면 돼요. 요중에서 요쪽이라고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죠 원래. 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7대입니다.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5명만 틀리면 6번째 자동당첨이네. 자, 말씀하세요. 7, 8, 9, 10, 11, 12. 예? 12. 제일 마지막. 잘했습니다. 아주 이제 5명 남았네. 저렇게 동료를 위해서 희생정신을 이렇게 발휘해줬어. 우리 선생님 손 드시는 제일 손 드셨어요. 이쪽에서 제일 몇 번째요? 여기요. 네? 여기 확실해요? 그럼 7대라고 그러십시오. 7대. 7대라고 얘기해보세요. 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7대라고 한 이유가 뭐죠? 얼마나, 이야, 대단히 그냥 투시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주 천리안을 가지고 계신데, 맞습니다. 어떻게나 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걸 말하면 우리가 잘 찍으면 되는데요, 인생은.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그림 가지고 고상한 얘기를 드리려기보다도요, 이걸 일부러 이제 시간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 문제를 내는지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두 가지밖에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인생을 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답이 있는데도 이 답은 나오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는 문제들. 두 번째 문제. 답이 없는데도 답 찾으려고 헤매는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살아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 두 번째 문제, 답이 없는데 답 찾으려고 헤매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렇게 대단히 큰 자리 있기 전에 대체는 답이 있는데 그 답 놔두고 엉뚱한 데 찔러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랬더니 우리 또 핑계대기 좋아하잖아요.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어릴 때부터 집중식, 주입식, 남을 떨어뜨려야 내가 살고, 또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객관식, 감정 파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산업시대까지 우리가 잘 왔습니다. 남 따라만 가고 남 제껴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산업시대가 아니다. 끝나버렸다. 지금 이제 디지털,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창조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럴 교육을 안 받았어요. 지금도 학교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토론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창조적 마인드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수를 잃어버렸어요. 마인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이 순수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3만 불 시대를 가지도 않고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를 찾자. 제가 오늘 주인공 메흐메드 2세를 얘기하면서 이쪽 구석지기에 넣어놓은 거 이거는 객관식에 단련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이 사람 자기 할아버지예요. 대수는 못 속이잖아. 근데 이 피자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터키 역사상의 새로운 인물 세집을 한다는데 구석지기 집어넣거나 이런 데 집어넣기는 뭐 하니까 아니 그림 그리는 사람이 12명을 해필이면 갖다 놓고도 없잖아. 8명 갖다 놔도 되고 6명 갖다 놔도 되고 14명 갖다 놔도 되는데 뭔가 메흐메드 2세 메흐메드 2세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이 많아요. 제가 오늘의 주인공 설명하면서 이쪽 구석에 있는 거 그림 갖다 놓고 여러분한테 찾으시오 하는 내가 고약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생은 순수의 눈에서 보자. 그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다. 그리고요, 문제가 10개 있으면 10개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5개만 맞추고 5개 남주에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문제 낸 사람이 잘못이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이하면은 훨씬 더 값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공나무가 제 책 받아가세요. 이 밑에 부분은 강조하려고 했는데 보면 알 겁니다. 기다리던 지원군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군 상황을 알아보러 가라. 탈출을 합니다. 터키 군복 입장 입고 이 비잔틴 용사 12명이 2주일을 온 바다를 헤맸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 지원군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매일 포격에 시달리고 공격에 시달렸는데 도성이 함락됐을 수도 있다. 이게 뭐 정보가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 12명이 응원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12명이 단 한 명도 없이 가서 죽자. 그래서 와서 콘스탄티노플에 다시 도착을 한 게 성이 망이 3일 전에 도착을 합니다. 비 오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은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뭐 없어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눈물의 리더십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항복하자 그럽니다. 황제한테. 왜냐? 이슬람의 법칙에는 항복하면 다 살려줍니다. 저항하면 다 죽입니다. 3일간의 약탈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황제는 끝내 항복을 거부합니다. 모든 장졸들이 다 항복하자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 세계 최대의 교회 하기야 소피아, 지금은 아야 소피아 박물관입니다. 그게 다 모여서 황제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제 전문은 제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명연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황제가 내가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황제는 또 끝나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황제의 등 뒤로 막 들립니다. 무슨 소리 들려요? 황제는 눈물이 대리석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죽자. 황제를 위해요. 죽자. 제국과 신앙을 위하여. 그리고 전부 황제를 뒤따라가서 성벽에서 장렬한 최후를 봤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일주일 동안 책을 못 썼어요. 글을 못 썼어. 결론은
마음을 움직이는 황제의 마음입니다. 특히 21세기 지금과 같은 우리 각박한 이 세계 리더십은 follow me, 날 따라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플러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은 heart to heart,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생략을 해야 되는 건 좀 꼭 세월호 문제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지도 그린다고 하면 참 폰이 났는데요. 뭐 이런 지도도 실측을 제가 해가면서 했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역사가 바뀌는 5월 29일입니다. 이제 공격군과 수비군이 치열하게 이긴 게 공격군입니다. 비 오듯이 이제 화살을 먼저 쏘고 수비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수비군은 공격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제 총 공격이 이제 감행되죠. 총 공격 감행 때 해자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뚫고 들어와서 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이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이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고 여러분 질문 계시면 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좀 뽑아내 봤습니다. 전쟁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잔틴군이 망하게 되는 이 전투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잔틴은 소수 정예로서 방어를 합니다. 이 철옹성을 무기로 해서 이쪽은 10만 명이 매일같이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방어군도 가끔씩 유격전을 나가서 유격전을 하고는 전열을 흩어져 놓고 옵니다. 그날도 유격전, 전투 상황 속에서 나가서 50명이 나가서 유격전을 해가지고 한바탕 오스만군을 흔들어 놓고는 도망을 칩니다. 비상문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암문 같은데 우리는 알고 저건 모르는 그런 문. 근데 맨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다 걸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 문을 못 걸었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쫓아오는 오스만군이 그대로 문 안에서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일대 혼전이 들어와. 그래서 이 수비군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혼선이 일어나서 거의 어렵게 됐을 적에 황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막아내가지고 겨우겨우 수습을 합니다. 여기서 비잔틴군의 전열이 크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군은 나만의 비상구가 아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지. 나의 비상구는 상대의 비상구도 된다.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단단히 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랬다. 비자금 관리 잘하라 이 뜻입니까? 뭐 해석은 알았어. 알죠. 어쨌든 나만의 비상구는 아니다. 적도 그 어떤 아킬레스건이 저기에게도 아킬레스건이 된다. 두 번째는 여기는 연합국 13체입니다. 근데 정규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이 기독교 국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럽 각지에서 용병들이 와서 지켜내고 있는데 그때 주스티니안 롱고라는 이 제네바 출신의 이 수비군 총사령관입니다. 이쪽은 시스템은 황제와 이 주스티니안이가 이 두 사람이 투톱 시스템으로 수비군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잘했어요. 이막 각국 특히 제네바하고 베네치아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놓고. 근데도 이 사람은 아주 그런 것도 잘 수습을 했었는데 마지막 날 화살을 한 대 맞았어요. 그전에도 맞았는데도 금방 치료하고 돌아왔는데 마지막 날에 화살을 맞았는데 주스티니안이가 그때 이미 결의를 했어요. 성 안에서 다 죽자. 아까 봤죠.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다 죽자 결의하고 이 열쇠는 황제한테 맡겨서 황제만 열쇠를 열 수 있도록 최후의 결정을 이만 했는데 주스티니안이 내가 치료를 받고 하겠어. 나가야 된다.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총사령관이. 그럼 황제는
안 된다. 너 여기 조금만 진정하고 있어라. 근데 절대 나가야 된다. 이 마음 약한 황제가 그때 그 결단력이 흐려가지고 이 비상문 문을 열어줘요. 그래가 이 주스티니아가 나갑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혼자 나갈 수 있습니까? 제노바는 같이 나가죠. 전열이 자체적으로 와야 돼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주스티니아는 어떻게 됐느냐? 키오스 성으로가 이틀 후에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역사적인 영웅이 되었을 텐데.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쫙 싸워왔던 것이 일순간에 명예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게 돼버렸죠. 마지막 결정적인 게 이 메르메디스의 21살짜리가 50년 동안 10만의 대군을 가지고 한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메르메디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슬람식으로 현상금을 안 내걸었어요. 그 스승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 현상금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 풀어 먹이면서 그럽니다. 제일 먼저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주 하나를 주겠다. 경상남도를 주겠다. 경상북도를 주겠다. 도 하나를, 우리식으로 도 하나를 주겠다. 그렇게 그때 울루바탄 하산이라는 사람이 17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이 오스만 깃발입니다. 이쪽이 비잔틴 이 깃발이 이 쌍두 독수리 대가리 보이죠? 이 쌍두 독수리인데 비잔틴이 올라가서 흔듭니다. 뭐라고 흔들었겠습니까? 경상북도는 내 것이다. 이랬을까요? 그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다. 어쨌든 이게 흔드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용기백배했습니다. 여기 있던 비잔틴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17명한테 집중적으로 사격을 가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이 울루바탄 하산이 어떻게 됐냐? 이 깃발과 끝까지 깃발 그렇게 온 전신에 화살을 맞고 이 깃발과 동시에 17m 아래로 떨어지는 깃발하고 떨어지는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터키군들이 아주 하산의 죽음을 보고 총공격, 너나 할 것 없이 총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총공격을 했을까? 저서 죽었으니까 경상북도 내 것이다 생각해서 총공격했을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폭약이 터지려면 도화선이 필요하다. 그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뭘 느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한 도화선이 될 수 있었는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건 여러분한테, 제 경우를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 폭약이 도화선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여러분은 동시에 여러 명의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개인을 위한 폭약이 되어줄 수 있는, 도화선이 되어줄 수 있는 동지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되어야 그 동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야, 이제 입성 아까 보셨죠?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 여러 가지 560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560년 됐기 때문에 1년에 책은 한 번씩은 나왔다 치더라도 560권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똑같은 책 내봐야 뭐 그냥 가만히 있죠. 그래서 뭔가 다른 책을 내기 위해서 호심호심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성벽 사이에서 비잔틴 교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시 얘기했던 이 성벽에 대한 반밀리전이라는 사람이 깨알같이 쓴 거기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비잔틴 교회. 그래서 혹시나 또 제가 최초의 발견자인 줄 알고 흥분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그 우리 안내해주는 분한테 몇 차례 이거 가봐라 저기 가봐라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누군가가 발견이 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일치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제 소설의 어떤 그 팩션적인 부분을 제가 구사를 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 남들하고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쪽 못하겠죠 아무래도.
왜 이 개유정난을 얘기했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3년도에 이 조선 땅에서는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개유정난 아시죠? 수양대군이 단종을 사실상 내몰아치고 사육신들 이런 그 개유정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1450년 동시대에 이 터키와 한국을 한번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이 설명을 시간 관계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만으로 이렇게 보셔도 비잔틴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고 제가 좋아하는 시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말했죠.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을 황제를 통해서 술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일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를 지키고 역사를 만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 지키는 것은 뭐고 만드는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속으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가 하는 이 11월 늦은 가을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사실 날이 많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인생과 생활에 의미 있는 삶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단상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너무 아쉽습니다. 한 10분 이내에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들 수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또 회장님께서 또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또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김태동 이사장님 손 드셨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자의 역할이 여자에 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자 얘기가 한 번도 없는데 더 재미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자와의 관계도 한번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발견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연구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 제가 여자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집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과제로 삼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뒷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우리 홍순희 선생님 손 드셨네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마이크 괜찮아요. 예, 21살 술탄하고 오랫동안 동거하시면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셨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21살짜리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들에게 의장님께서 배우고 계시는 거 혹시나 있으시면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컷 얘기했는데 또 해달라고. 네. 그 메어메드 2세라는 사람은 아주 황제 중에서도 특이한 황제입니다. 12살에 술탄으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14살에 쫓겨납니다. 19살에 다시 왕이 되고 2년 후인 21살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하는 세계적인 히어로가 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 장자 습속이 있어가지고 세 번째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네 번째 아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술탄이 될
위치 밖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형들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형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졸지에 황제가 됩니다.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드리라고 해서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은 12살에 술탄이 돼가지고 14살에 쫓겨나가지고 다시 되는 그 5년이 이 사람을 만들어줬어요. 그 5년 동안 처음에는 내가 술탄에서 쫓겨나다니 비분간개했지만 왜 쫓겨났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5년 동안 철저한 황제 수업, 철저한 술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알렉산더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죠. 알렉산더뿐만 아니고 천문, 기상, 역사, 문화 이 사람이 당연히 시도 많습니다. 시, 소설, 음악, 무용 모든 것을 5년 동안 머리는 본래 좋으니까 집중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 신학 이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는 또 항상 전장에 나갈 적에는 그 서성들 선생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계속 역사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 절대 지는 법이 없어요. 물론 황제라고 이렇게 좀 역사가들 죽게 세우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배를 끌고 산으로 가고 우르반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자기 그 부하로 만들고 이래서 큰 걸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행운이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시대니까 준비 잘 하실 줄 믿고 특히 계명대학 같은 데 들어온 거는 아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여러분 선택한 것 같다. 계명대학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제가 계명대학 많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주시면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죠. 그 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군대 3년 동안 가셔서 삽질만 하셨다더니 마치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오신 분처럼 아주 박진감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동안 정말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우리가 6시부터 식사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광고지 보셨죠? 이제 사람과 문화 책을 발행할 때가 됐습니다. 12월 15일까지 원고를 마감을 합니다. 그 편집을 맡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을 못 써서 주저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자주부터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내줘도 그걸 글로 바꿔주시겠답니다. 편집진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쓰셔서 좋은 글 만들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선생님 혹시 여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윤재우 선생님 자리에 없는데 윤재우 선생님 우리 그 약학대학 계시는 분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우리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윤성도 선생님 자제분이죠. 다음 12월 13일 1시에 우리 제1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시간을 만드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2월 모임은 12월 20일 세 번째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릴 테니까 이 시간을 좀 비워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을 우리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모시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시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교육자의 모습이십니다. 지금도 물론 석자 교수입니다만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좋은 특강해 주신 그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음악 순서죠. 다음 거는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음악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을날 특히 학생들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학생들 자랑스럽고 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간이든 자기 수련의 기간, 단련의 기간을 살면서 술탄의 5년 그걸 늘 기억하면서 자라기 바라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고 부모님들 스승들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지역사회의 기둥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기 건너편에 교수식당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참가한 학생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그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